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두 가지 법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어제 그저께 시험이 있었죠. 드디어 공인중개사 시험. 자, 시험 봤는데 그 문제 간단하게 분석할 것만 말씀드립니다. 자, 첫째, 부동산공법 40문제 전반적으로 어땠을까? 작년보다는 조금 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결과는 작년보다는 조금 쉽다. 그래봤자 5점 내지 10점 정도. 그 정도 더 쉬웠을 겁니다. 작년에는 워낙 문제가 어렵게 났거든요. 근데 올해도 지역적인 문제들이 꽤나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한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하나 특징이 박스 문제가 1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박스 문제가 15개. 근데 15개 문제 중에서 자, 옳은 걸 고르라는 다음 박스 속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열거된 것 중에서 모두 옳은 걸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7문제가 출제됐고, 괄호 넣기로 하는 거, 즉 괄호 속에다 숫자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단어를 집어넣는 거, 그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계산 문제가 또 2문제가 들어있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박스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통상은 10문제 정도 박스 문제가 출제됐는데 제일 많이 났을 때가 재작년에 13문제였었거든요. 박스 문제가. 근데 올해는 15문제가 박스 문제가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그럼 박스 문제를 포함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틀린 걸 고르시오 했을 때 옳은 걸 고르라는 게 25문제입니다. 반면에 틀린 걸 고르라는 건 15문제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을 때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는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 네 개 지문은 맞는 거고 하나 지문만 틀린 거거든요. 근데 옳은 걸 고르시오 잃어버리면 4개 지문이 틀린 거고 하나만 옳은 거죠. 그럼 4개 지문에 틀린 게 어디가 틀렸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느 파트가 틀렸는지를 못 찾아내면 그 문제도 맞는 문장이 되죠. 그럼 답이 2개, 3개로 봅니다. 따라서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풀어보시면 어렵습니다. 근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문제를 접할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께서 틀린 걸 고르라는 건 옳은 지문이 4개고 틀린 거 하나죠. 그럼 옳은 건 법주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다 옳은 문장입니다. 틀린 건 내가 손으로 직접 타이핑을 쳐야 됩니다. 왜? 그건 법주문 그대로 내면 안 되는 거니까. 틀린 문장으로 고쳐야 되니까. 그 타이핑 쳐야 되고 해설도 어떻게 된다? 그거 틀린 거 그거 하나만 내가 해설 다루면 되는데, 옳은 걸 고르시오 그러면은 4개 지문을 다 틀린 지문으로 고쳐야 돼. 옳은 것 지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건 법주문 그대로 집으면 되고, 나머지 4개 지문을 다 틀리도록 손으로다 또 직접 타이핑을 쳐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해설도 하나만 해설하는 게 아니라 4개를 해설해야 됩니다. 왜? 1번 지문이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옳은 지문으로다 그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만들 때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라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15분 정도면 한 문제 얼마든지 만듭니다.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옳은 걸 고르시라는 문제는 꼬박 1시간 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한 문제 만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모의고사 볼 때는 옳은 걸 고르라다 보면 틀린 걸 고르라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40문제 중에 아마 30대 10 정도 그 정도예요. 근데 본고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옳은 걸 고르라가 보통은 50%가 넘습니다. 즉 40문제 중에 20개에서 25개 24, 5개 사이 그까지가 옳은 걸 고르라고, 틀린 걸 고르라는 게 15개에서 20개 그 사이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 보는 문제보다는 본고사에서는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무슨 문장을 많이 봐야 된다? 옳은 걸 고르시라는 문제를 많이 풀어오는 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요, 옳은 문장 중에 틀리게 고쳐놓은 걸 찾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럼 어디 부분이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를 연습을 많이 해보면 사전에 예측을 가질 수 있어. 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어. 요런 지문은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어. 그래서 그 틀린 지문을 많이 보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들이 막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강의할 때 100선 문제풀이 있거든요. 100문제만 풀자. 100문제 전체 다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100문제를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질려버리죠. 왜요? 아니 틀린 걸 지문 4개씩 다 각 문제마다 틀린 지문 4개니까 4개 틀린 지문, 그것도 한 군데만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지문에서 2군데 3군데 막 틀리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막 찾다 보면 머리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그 연습이라는 걸 한번 겪어야 시험장 가서 그런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그런 문제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옳은 걸 고르는 문제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전체적인 문제로서 상중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까?
예, 상위 작년에는 한 15문제 가까이 났었어요. 상위에 관련된 15개, 16개 정도 상위. 근데 올해는 한 12개 정도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문제. 즉 기본만 공부하면 풀 수 있는 것들. 상은 웬만큼 공부해서는 절대 못 푸는 문제들. 이건 손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잘 생각해서 찍어라. 이런 문제가 상이고. 하는 부동산공법 조금만 공부하면 이 정도는 풀 수 있는 것들. 그 하가 한 12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상급에 해당하는 게 12개, 하급에서 하는 게 12개, 나머지가 중급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이제 편차가 많이 크겠죠. 그래서 공법도 정상적으로 공부했다면 60점 넘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보다 못 나온 분들은 공부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자, 어저께 시험 봤던 우리 실제 시험, 그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평을 이제 마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법. 여기 들어가기 전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가 와도 잡기는커녕 알지도 못한다. 오직 준비된 자만 뭐 할 수 있다? 기회를 잡는다. 아주 멋진 말이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합니까?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회를 잡으려고.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기회를 잡으려고 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고 기회를 잡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 열심히 차곡차곡 잘 준비하셔서 내년은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법 전체적인 체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것도 어디를 예를 들까? 저희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지구라고 있습니다. 여기 마곡 신도시 만든 데 있어요. 자, 여기가 김포공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거 개발하기 전에 어디로 했더냐? 서울특별시 서남쪽에 마지막 남겨진 개발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거의 개발이 끝나가고 있는데 이 마곡지구에 관련된 게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거, 즉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를 도시개발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냐?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제일 먼저 결정 고시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제일 먼저 수립했죠. 그건 저 국토의 개미 융여러분들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내용에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계획이 수립됐는데 언제 수립됐을까? 1984년도에 저기다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됐죠. 그때 명칭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었었어요. 다른 명칭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시 됐죠. 같은 내용인데 나중에 이 용어를 바꿔버렸어요. 지금은 도시군 관리계획이지만 옛날엔 다른 용어를 썼었고 어쨌든 같은 겁니다. 1984년도에 계획이 수립됐었죠. 그러면 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었죠. 상당 기간 동안 쭉 가다가 드디어 19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시작되게 해서 본격적으로 2000년도 가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겁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계획이 수립됐죠. 여기다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좋을까라는 큰 밑그림을 먼저 그려봅니다. 자, 저 마곡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라고 계획을 먼저 수립하죠.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그림, 뭐라 부른다?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이라는 게 제일 먼저 수립됩니다. 자, 그 마곡지구였던 이런 땅을 어떻게 만들겠답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뭘 만든다? 호수공원을 여기다 만들고, 가운데 호수공원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호수공원이야. 한강, 이쪽에 한강이거든요. 그래서 한강 물을 끌어들여서 호수공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첨단 산업단지 식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저기는 LG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연구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첨단 산업단지 연구소로서 개발하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여기 보라색으로 쭉 칠해진 게 바로 저기가 공업적으로서 저기는 연구단지 같은 게 많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주택도 있어야 되는 거. 여기 노란색 이쪽 바탕. 이쪽으로는 주택들을 짓고 또 중간중간에 뭐도 들어간다? 상업지역도 있어야 되겠죠. 상가도 지어야 되는 거. 따라서 주택도 짓고 그런 첨단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상가도 짓고 그리고 여기는 뭐를 만들겠다? 여기는 그냥 저런 한강물을 끌어들인 저런 좀 녹지 지역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개발 계획을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누가 수립하죠?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즉 도시개발을 여기다 하겠다는 그 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 봅니다. 마곡지구를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먼저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왔더니 뭐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음에 들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래,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여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다. 그래서 먼저 계획 수립, 구역 지정, 이게 원칙이에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 먼저 구역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예외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보고 이 그림을 봤더니 마음에 들어, 괜찮아, 저렇게 개발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래, 거기를 개발하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는 절차들이 있을 것이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들이 있겠죠.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그 구역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걸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 이게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뭘까? 항상 똑같아요. 사업에 본다면 제일 먼저는 주체입니다. 누가 하지? 누가 하지? WHO, 후. 바꾸서 할 때 후자 이렇게 써요. 자, 이거 누가 하지? 겁니다. 자, 누가 한답니까? 그걸 사업 시행자, 시행자를 지정하자. 첫 번째가 시행자 지정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사업 시행자. 근데 다른 법에서는 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사업자를 빼더라고요. 뭐 같은 말인데 그냥 시행자를 지정하자. 그럼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뭐 한단다? 시행자가 할 일.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자가, 시행자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무슨 계획을 한다? 먼저 실시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님,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지정권자야. 그 사업 시행자도 지정한 지정권자한테 찾아가서 지정권자님, 당신이 저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는데요. 제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인가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계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괜찮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도 좋겠어, 너 이렇게 해도 돼. 실시계 인가를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실시계 인가 고시가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것. 그럼 개발계획과 여기는 실시계획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용어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어차피 처음에는 막 헷갈려. 저 계획이 이 계획이고 이 계획이 저 계획이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리가 돼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개발계획 먼저 수립한 것. 구역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어떻게 개발하면 괜찮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청사지를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어떨까? 저렇게 개발하면 어떨까? 그 청사지를 그려서 만들어지는 게 개발계획이죠. 따라서 개발계획은 정말로 그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계획으로 수립한 겁니다. 저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 희망을 담아 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지가 수립한 계획이다 이거죠. 반면에 여기는 실시계획은 아니야. 구역을 지정한 자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나는 사업시행자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구체적인 게, 그게 실시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에 있는 개발계획 있죠? 지정권자 수립한 개발계획, 그거에 맞게 수립해야 됩니까? 지멋대로 수립해도 되겠습니까? 맞게 수립해야 되죠. 지정권자가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놨으니까 그걸 보고 저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그걸 맞춰서 그거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데,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그걸 들고 지정권자한테 가져가면 지정권자가 검토해보고 이상 없어? 너 그렇게 해도 좋아 라고 인가를 내주고, 실시계획 인가 내주고 그걸 건부나 공부에다가 고시하면 그대로 이제 실시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실시계획이야. 다만 그때 제대로 공사하는지 감독하기 위한 공사의 감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사감리는 이전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난 적이 없어. 공사감리는 실질적 우리 진도 나올 때는 보지 않아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려고 봤더니 사업 시행 방식이 있더라.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식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해당 부지에 있는 토지 수요자들에게 보상비를 줍니다. 토지나 건축물 수요자들이 있겠죠. 그분들에게 보상비 주고 니들 보상비 받고 나가. 그래놓고 거기를 까뭉개고 새로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걸 분양하는 방식,
그걸 뭐라 부른다? 그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라는 건 결국 토지주들에게 보상비를 주고 그 사람들 내쫓고 거기를 개발해가지고 다시 분양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개발. 이것이 바로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죠. 자, 여기서 용어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수용이란 단어하고 사용이란 단어하고 이 차이가 뭘까? 수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용이 뭐죠? 저 토지를 수용했다. 보상비 주고 강제로 뺏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보상비 주고 강제로 뺏는 거 그거 우리가 수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수용 말고 사용은 뭐죠? 보상비를 일부 주고 사용료를 주고 그 땅을 내가 쓰겠다고 하는 거 이게 사용인데 그럼 차이는 뭐죠? 공통점과 차이점. 둘 다 공통점. 수용과 사용은 강제성이 들어간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즉 수용도 강제로 다 뺏는 거고 사용도 강제로 내가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하거든. 그러면 소유권을 뺏는 건 수용이라고 하고 점유권만 일시적으로 뺏는 건 그건 사용이라고 합니다. 자, 소유권을 뺏는다는 건 네 소유권을 내가 뺏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그 땅에 대한 보상비 줄게. 넌 나가. 내 땅으로 만드는 거죠. 수용. 반면에 사용? 아니 소유권까지 뺏는 건 아니야. 네 땅을 내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니까 이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내가 네 땅 좀 쓰자. 네 땅 좀 내가 좀 빌리자. 근데 빌리는 걸 뭐죠? 강제성을 갖는다 그랬죠. 네가 안 빌려줘? 아니야. 그래도 나는 써야 돼. 너 비켜. 내가 좀 써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사유라는 뜻이고 나중에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일시 사용했던 걸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회에 사용이 많을까? 사용은요. 해당 부지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땅이라면 무슨 대상일까? 그건 수용 대상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그 부지들 있죠. 그거는 수용 방식에서는 다 수용 대상이죠. 근데 그 도시개발 밖으로 옆에 있는 땅, 거기다 뭘 써야 될까? 인접한 토지라고 불러요. 그 도시개발 구역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을까? 첫째, 재료적 지장. 재료적 지장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막대한 어떤 자재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자재, 도시개발구역 안에다 써놔야 됩니까? 그 밖에 옆에다 써놔야 됩니까? 옆에다 써놔야 되죠. 그 안에다 써놓으면 공사하면서 그 걸기적거려가지고 또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그 도시개발 사업 하겠어요? 옮겨 다니다 끝나지? 그러니까 도시개발 바로 인접한 옆에 있는 토지에다가 그런 재료적 지장으로 쓰려고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일시 사용이라는 게 바로 그 사용이죠. 자, 그게 핵심적인 거야. 또는 그 도시개발구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도로가 없었어요. 근데 진입도로를 내야 돼요. 근데 공사하는 동안만 여기 좀 썼으면 좋겠다. 공사 끝나고 나면 토지주장에 다시 돌려주겠다. 그럼 공사하는 동안만 내가 당신한테 사용료 줄 테니까 내가 좀 쓰시다. 토지수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긴 뭐 안 돼. 내가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한데 저리가 쓸 수 있는 거. 이게 뭐다? 일시 사용. 그게 사용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수용과 사용의 둘 다 공통점은 강제성을 갖는 데서는 공통점이고 다른 점이 있다면 수용은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뺏는 거야. 어차피 그 사업을 시행해서 너는 전리 땅 나한테 팔아. 너 떠나. 이게 영구적으로 소유권을 뺏는 건 수용이고 사용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네 땅 좀 내가 쓰자는 일시적으로 점유권만 내가 뺏는 것. 요거를 사용이란다. 이해되죠?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옆에 수용 또는 사용이라는 말과 꼭 붙어 다녀요. 수용과 사용은 떨어져 다니는 게 아니야. 항상 같이 가. 왜?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수용을 한다면 그에 따라 아까 도로를 만든단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일시적으로 써야 될 그 땅이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수용하게 되면 사용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 해당 부지는 수용 대상, 인접한 토지는 사용 대상. 그거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게 바로 수용 방식의 특성이라는 거. 그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럼 수용하자 그러면 누가 수용할 수 있지? 당연히 수용권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채권이 나와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뭔지 아십니까? 보상비를 주는데 수용 방식에서는 토지주들에게 보상비를 줘야 되죠? 내보내야 되잖아. 보상비는 보통 뭐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자, 법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상비는 현금이야. 근데 토지주가 뭐라고 하더냐? 저는요,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또는 건축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원하더란 얘기입니다. 뭘 원했다? 현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보상비를 나중에 조성될 토지나 건축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원했어. 그랬더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그렇잖아도 보상비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현금으로 주기가 부족했는데 이 사람이 뭘 달란다?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그 값어치만큼 달라고 하더라. 괜찮죠?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당신한테 토지나 건축물 줄게요.
말로만 해야 될까? 그에 해당하는 어떤 약속 증서를 발행해야 될까? 약속 증서 줘야죠. 말로만 그래 줄게. 그럼 어떻게 믿어 그걸? 그러니까 당신한테는 나중에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드리겠다는 약속 증서를 발행하는데 그 증서를 뭐라 부른다? 토지로 상환하겠다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해서 현금 대신에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토지상 채권입니다. 자, 선수금. 이 선수금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자, 한자로 써볼까요? 이 선자는 미리 선자입니다. 선, 숫자는 뭐죠? 받을 숫자입니다. 선수금, 미리 받는 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선수금이란 미리 받는 돈 뭘까요? 자,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건 후분양을 전제로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선분양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후분양을 생각하기 더 쉽죠. 자, 뭐가 끝났어? 정식은 원래 개발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되죠? 조성된 그 토지들 뭐 해야 됩니까? 분양을 해야 되죠. 자, 사람들한테 줍니다. 자, 그러면 분양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죠? 다 개발이 끝나고 나서 분양해서 돈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꼭 개발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아니야. 미리 돈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분양이죠? 선분양 개념에 들어있는 겁니다. 미리 분양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요새 우리나라도 아파트는 후분양보다는 선분양이 더 많죠? 미리 분양하는 거. 그럼 미리 분양하게 되면 미리 분양하게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받는 돈, 미리 분양해서 받는 돈, 선수금이라는 걸 받을 수도 있다. 선수금 제도도 있습니다. 자, 공급하는 방법. 자, 부동산 공법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학계론을 보면 수요와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수요, 사고자 하는 의욕, 공급, 팔고자 하는 의욕. 이게 수요 공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공급으로 바라들지 말고 공법에서는요. 잘 봐요. 공법에서 말하는 공급이란 두 가지를 합쳐서 공급이라고 한다. 첫째는 돈 받고 파는 거 뭐라 부르죠? 분양. 예, 돈 받고 파는 거 그걸 분양이라 부르죠. 그리고 아니 돈 받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는 거. 자, 아파트 같은 걸 져가지고 빌려주죠. 토지 같은 걸 조성해서 빌려주죠. 뭐라죠? 임대.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된다. 돈 받고 파는 분양과 돈 받고 빌려주는 임대. 둘을 합쳐서 공급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럼 공급하는 방법이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죠? 조성된 토지가 개발이 끝났잖아요. 그 조성된 토지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것이냐. 그걸 합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공급 방법이라는 게 그러더라. 자, 공급 방법. 원칙은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개발이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거? 개발이 끝난 이거에서 요거 팔고 싶어. 어떻게 팔으면 되죠? 어떻게 팔으면 되죠? 사람들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보세요. 오세요, 보세요. 마음에 들어요? 적어내세요. 써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최고가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무슨 방법? 무슨 방법? 경쟁입찰 방법. 그게 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원칙은 경쟁입찰 방법입니다. 가장 높은 한계로 써낸 자에게 그 자를 낙찰자로 하겠다. 그 사람에게 그걸 주겠다. 이것이 경쟁입찰 방법이죠. 그럼 경쟁입찰만 있을까? 아니야. 추첨의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 방법도 있어요. 추첨은 뭐 하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목적으로 다 쓰려고 이렇게 만든 땅이니까 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오란 얘기야. 아무나 오면 안 돼. 이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려고 졌으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그런 주택을 건설할 땅이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땅이니까 이거 사고 싶은 사람 오란 얘기야. 그럼 그거 샀으면 거기다 호텔 지으면 돼? 안 돼요. 국민주택규모에대한 주택만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정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거야. 그럼 사람들 왔잖아. 그럼 가격을 미리 정해줍니다. 이거 분양가는요. 평당 얼마입니다. 라고 사전에 미리 정하죠. 높을까 쌀까? 좀 싸게 주는 겁니다. 왜? 이 땅은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건물지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값도 일반적으로 좀 싸게 줄게. 대신 얼마를 주겠다고 가격을 미리 정해야 되겠죠. 싸게 준다는 것. 경제입찰에 붙이면 어떻게 되죠? 써내는 사람 중에 최고가로 응찰한 자가 낙찰자니까 경제입찰 붙이면 이게 얼마가 될는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만약에 상당히 과열이 돼버리면 예상한 거에 몇 배 이상의 가격으로 낙찰될 수 있잖아. 그러면 나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지을 땅인데 낙찰을 시켰더니 가격이 월등하게 비싸게 낙찰받았어. 나중에 분양할 때도 공급할 때도 싸게 분양합니까? 비싸게 분양합니까? 비싸져야 되죠. 땅값을 비싸게 샀는데 당연히 거기다 건축비 들어가고 토지비하고 같이 분양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걸 국민주택들, 즉 우리 국민들, 일반적인 국민들 위해서 공급하는 가격으로는 그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거
평당 200만 원씩 줄 테니까 사고 싶은 그런 구매주택 규모 이하 주택 질 사람들 오세요. 그래서 모으죠. 그랬더니 저요 왔잖아. 그럼 뭐죠? 한 자리 모아놓고 집어넣으세요. 뭘 집어넣으라니까 손을 넣으란 얘기입니다. 뽑으세요. 뽑았더니 당첨. 너한테 줄게. 그게 뭐죠? 추첨의 방법. 그렇게 추첨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수의계약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의계약 들어보셨나요? 수의계약 뭐 하는 거죠? 그렇게 경제일체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그 토지주를 직접 만나가지고 야 너한테 내가 얼마에 주려고 하는데 너 괜찮니? 살래? 그랬더니 아이고 뭐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럼 조금 깎아줄게. 이 가격은 어떤데? 아 그것도 비싼 것 같은데요? 그럼 이 가격은 어떤데? 괜찮은데요? 그럼 도장 찍자.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가 서로 합의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 무슨 계약?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 수의계약 같은 건 자칫하면 뭐 할 수 있죠? 이거 잘못하면 비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비리. 어떤 비리? 자, 서로 흥정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을 너한테는 싸게 줄게. 이거 원래 평당 200만 원 받아야 되는 거야. 대신 평당 1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그 너한테 반값으로 주는 대신에 20만 원 정도는 평당 20만 원 정도는 나한테 다시 뒤로 다 쏴라 그럽니다. 뒤로 쏘라는 게 뭐야? 뒷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쥐도끼 이렇게 짜고치는 고스텝에서 비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무슨 계약? 수의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보면 경제입찰이 원칙인데 추첨의 방법도 있고 수의계약 방법도 있더라. 그런 게 주택 공급 방법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급하는 가격도 있어야 되겠죠? 원칙은 감정가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 입찰까지 응찰할 때 얼마 이상으로 응찰하세요. 이렇게 적잖아. 기준 가격이 뭐죠? 감정 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꼭 필요한 것들, 너무 비싸게 받아서 안 되는 것들은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원칙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외적으로 감정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무슨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요 환지 방식이 문제됩니다. 환지라고 하는 건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겠다.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필지들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땅들이 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다 쪼개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요 땅 가진 사람한테는 어떤 게 주겠대? 나중에 개발된 땅 중에 당신한테는 요거 줄게. 당신 있잖아. 종전에 갖고 있던 사람. 너는 어디 줄게? 요거 줄게. 여기 있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어떤 걸 준답니까? 여기 있는 땅을 주겠대. 옆에 있는 땅을 주겠대. 당신은 말이야. 여기 있는 거 요거 땅을 줄게. 요렇게 주겠대. 이런 식으로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저 땅과 이 땅은 같은 땅이야. 종전의 토지를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것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랍니다. 이때 환자는 바꾸란 자예요. 바꿔준다 할 때 환자야. 땅 짓자.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한단다. 이걸 환지 방식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환지 방식은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그 땅을 싹 까먹고 새로 개발해서 종전에 있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 이걸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토지주들이 수용 방식을 원할까? 환지 방식을 원할까? 통상은 환지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일반적입니다. 100%는 아니고 환지 방식일 때도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용 방식보다는 환지 방식을 원하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수용 방식에서 가장 문제점은요. 이 보상비 책정하는 가격 기준이 현재 개발되지 않은 현재 상태, 현재의 가치로 다 평가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값어치가 얼마짜리야? 이거 평당 50만 원짜리야. 지금 값어치는 개발하고 나면 평당 얼마 돼? 500만 원짜리가 돼. 근데 50만 원짜리 보상비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상 가격을 산정할 때는 개발됐을 때의 값어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값어치로 다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값어치는 당연히 개발됐을 때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똥값으로 다 보상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용 방식할 때 토지들이 열받는 이유가 개발되면 엄청난 차익이 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보고 하나도 주지 않고 종전의 값만 주겠다는 이것이 수용 방식에서 토지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 그런 개발되는 데 가보면 수용에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가지고 거기다 막 까만 프라카트 거죠. 빨간 프라카트 막 붙여놓고 우리를 무슨 똥값으로 주려고 하느냐 이런 거 처리하라. 이거 결사반대 뭐 이런 프라카트 붙는 게 바로 보상비가 개발되기 전의 값어치를 평가한다는 것. 이게 수용 방식의 가장 문제점이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종전의 땅을 갖고 있었는데 새로운 땅으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럼 값어치가 오를까? 예, 당연히 오르죠. 개발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새로 받는 땅의 면적 있잖아. 이거는 종전의 땅보다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중요할 건데 종전의 토지가 100평을 갖고 있었다면 새로운 땅을 주는 건 몇 평 줄까? 한 50평 정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반 정도로 줄어들을까? 이유가 뭘까? 더 줄을 수도 있고 적게 줄을 수도 있어. 통상은 반 정도 줄어듭니다. 아니 100평 가졌는데 새로 주는 환지는 50평밖에 안 준다고? 왜 그럴까요? 바로 종전의 토지 대신에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려면 첫째 뭐가 들어간다? 개발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개발비 누가 부담합니까? 그랬더니 시행자가 부담한데 왜 시행자가 부담하죠? 지가 시행하니까. 아니거든요. 이 땅 누구 거죠? 여기 있는 땅 이거 누구 땅이죠? 여기 있는 토지주들 이분들이죠. 자 개발되면 어느 땅 준답니까? 이 땅 주겠대. 똑같은 땅이야. 저기 있는 걸 개발해서 이걸 주겠대. 그럼 누구 땅이야? 다 지들 땅이죠. 자기들 땅 개발해가지고 자기들 땅을 다시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땅 개발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주겠다면 그 개발한 비용 이건 누가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지 누가 냅니까? 뭐 하나님이 내줍니까? 아니잖아. 자기들 땅이니까 자기들이 개발한 그 개발되는 땅은 자기들이 개발비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돈을 얼마씩 내놔야 될까? 자 농사 짓고던 농민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씩 돈 내놓으세요. 무슨 5천만 원을 어디서 내가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는데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발 못하잖아. 그래서 뭘 뺏는다? 토지를 뺏는 겁니다. 바로 종전의 토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그 토지를 조금씩 띄는 거죠. 그래서 각각 조금씩 떼가지고 요만큼 조성해요. 땅을. 그래서 그걸 뭔다? 팔아버립니다. 그럼 그 땅을 사업시행자가 팔아버리면 뭐가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가지고 이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겠다. 그 사업비로 쓰겠다. 이것이 바로 무슨 땅이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가지는 땅이 있는데 이걸 채비지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야. 그 채비지라는 것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이 들어가잖아. 비용 들어가잖아. 그거 어떻게 조달한다? 종전의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조금씩 뺏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땅의 비율대로 조금씩 빼서 그래서 그걸 한쪽에 몰아서 땅을 이만큼 조성해. 그래서 그걸 보통은 처분하죠. 그럼 처분하게 되면 돈이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쓰겠다 이겁니다. 요렇게 벌써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땅에 그 사업비에다 쓸 만큼 떼어주다 보니까 종전의 땅이 면적에서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당연히 줄어들죠. 다 줄어들게 돼 있죠. 사업비로 보태려고 땅을 떼어줬으니까 그것만 있을까? 아니야. 또 있죠. 종전에 이런 데 가보십시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죠. 시골에 무슨 놈 도로가 얼마나 나봤자 뭐 소달구지 지나가는 그런 도로밖에 없을 것이고, 그죠? 공원 같은 건 뭐 저 자체가 공원이지 뭐, 그죠? 시골이 그 자체가 공원이지. 따로 공원 조성한 거 없잖아. 그런데 이렇게 도시 개발하려면 당장 만들어진 도로만 해도 얼마나 많은 도로가 만들어집니까? 그죠? 여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럼 도로 만들어지면 새로운 도로 만드는 거, 그때 땅, 도로 만들기 위한 그 부지 땅들, 전체 면적. 그 다음에 저기다 공원 부지 같은 거 조성하는데 면적들. 이거는 누구 걸 뺏는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땅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 부지 조성하고 거기다 공원 부지를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부지로 다 떼어주고 공원 부지로 떼어주고 차 떼고 푸 떼고 다 떼다 보니까 남는 땅이 반밖에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종전의 토지보다는 새로 받는 환지 면적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 그때 그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줄어들었으니까 손해보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래도 이익 납니다. 왜 그러죠? 자, 잘 생각해봐요. 종전에 갖고 있던 땅이 가격이 얼마 있었다? 자, 종전값이 1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근데 새로 개발했을 때 조성된 땅이 얼마라더냐? 자, 그랬더니 종전에 갖고 있던 전체가 100만 원이야? 그럼 개발된다면 반으로 줄었잖아. 그럼 똑같은 값이라 따지죠. 자, 여기다 숫자로 대입해 볼까요? 이렇게 해보자. 자, 이제 종전했을 때 이게 얼마였다?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였다고 가정하자. 100제곱미터. 따라서 이 가격이 1만 원씩이었다. 제곱미터당 1만 원이었다고 가정하죠. 그럼 전체 면적은 100제곱미터였는데 1제곱미터당 1만 원이면 결국 가격은 얼마죠? 저 땅값은 100만 원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땅의 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죠? 새로 받은 환지, 이게 환지, 돌려받은 땅의 환지 면적이 얼마 됐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5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올랐을까? 안 올랐을까? 당연히 개발됐으니까 많이 올랐죠.
개발비는 빼고 개발 비용 들어간 건 빼고라도 얼마나 됐을까? 제곱미터당 10,000원짜리 아니고 이거 얼마짜리였다? 40,000원짜리가 됐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50제곱미터인데 제곱미터당 40,000원이 됐으니까 5, 4, 20 얼마가 됐습니까? 200만원짜리가 됐잖아. 이 났어 안 났어? 났죠. 100만원짜리였던 게 결국 땅은 반으로 줄어서도 땅값이 4배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익이 나더라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환지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적은 줄어들어도 땅값이 워낙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익이 나더라. 요래서 환지 방식을 더 선호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밑바탕적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나중에 환지 방식에 대해 이해가 되죠. 밑바탕 지식이 이런 게 없으면 무슨 말인지 환지 방식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환지 방식에 관할 때 구체적으로 더 구체화시켜 이 땅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건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니까 그때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 있단다? 여기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채권은 무엇일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처음에 돈이 필요하죠. 도시개발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럼 자금을 조달해야 됩니다. 미리 조달해야 되겠죠. 그걸 뭐 한단다?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미리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서 비용으로 쓰고 나중에 만약에 여기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 돈 들어오죠? 그 분양 들어온 돈 갖고 다시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려고 우리 채권 발행했으면 그 채권 그거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그때 가서 상환하면 되는 거죠. 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아까 돈 판다 그랬죠? 채비지. 그럼 채비지를 처분하면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도시개발 사업에 땡겼었던 돈들 그거 미리 그것도 갚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려고 조달하는 그런 채권이었는데 곧 발행하는 채권을 도시개발 채권을 한단다. 자, 이런 것들이 도시개발 사업 전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 정도만 흐름을 정리하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은요 전반적으로 사업은 전혀 어렵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다음 시간에 볼 전비 도시 및 주거환경 전비법에는 전비사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크게 보면 간단해.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도시개발을 시행한 후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그때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물론 두 가지를 짬뽕하는 혼용 방식도 있는데 그건 뭐 두 가지 짬뽕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한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서 내용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게 도시개발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6문제 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났던 어제 그저께 났던 거 보니까 한 6문제 다 맞추셨을 만큼 그렇게 어렵게 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문제 중에 5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아주 효자 법률이 도시개발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럼 도시개발법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요거 줄여서 뭐라고 그랬죠?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바로 요 개발자하고 계획자를 줄여서 바로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입니다. 자, 먼저 개발계획이란 요 마곡지구에서 개발한다고 예를 들었죠? 마곡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마곡지구라는 저 지역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청사진을 그려낸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다? 개발계획이라 말입니다. 그럼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할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들이 자기가 이런 마곡지구를 이런 지역을 어떻게 개발해 줄까?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계획. 이게 바로 개발계획이에요. 그래서 마곡지구는 현재 이 상태로 있던 이 지역을 이런 농촌이죠. 한마디로 농촌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겠다. 이게 개발계획이죠. 그럼 누가 수립한다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누구죠? 원래는 중간대빵입니다. 우리 중간대빵 행정조직의장 책에도 다시 외워보시라고 지난주에 숙제 냈는데 암기해 오셨습니까? 못 외우면 행정조직에서 책에도 모르면 공법 전체를 모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 꼭 외우셔야 되길 바라고. 지금 외우세요. 어차피 본 강의 들어갈 때 또 외워야 된다면 지금 외우더라. 아, 그때 가면 까먹잖아요. 까먹더라도 외우십시오. 뭐가 좋다? 한 번 외웠다가 까먹은 거 있죠. 잊어버린 거. 그거는요. 다시 들여다보면 전번에 외울 때는 2시간 걸려서 외웠으면 다시 들여다보면 그거 1시간도 안 걸려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라는 구조가요. 한번 외웠다 잊어버린 건 다시 들여다보면 금방 다시 익혀지지 그게 처음에 수고했던 노력만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또 물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외워놨더니 당연히 그 머리 오래 가겠습니까? 또 까먹죠. 우리 머리가 무슨 머리인데 뭐 모래사장에 물 부는 거와 똑같은 머리인데 그냥 쭉쭉쭉 빠져나가는데 그래도 세 번째 다시 보면 아까는 처음에 할 때는 2시간 걸렸죠? 두 번째 올 때는 1시간 걸렸죠? 세 번째 할 때는 30분이면 외워집니다. 또 외워졌던 기간이 훨씬 더 종전보다는 그 암기했던 기간이 더 오래 갑니다. 그래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도 조금 더 길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까먹었어? 또 한 번 그때 가서 또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한 10분이면 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능 시간은 전법보다 몇 배가 더 길어집니다. 인간의 머리는 몇 밖에 없다? 반복하다 보면 그게 외워지는 거지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는 그런 머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IQ는 얼마? 80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IQ 얼마? 80. 야, 80머리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지금. 그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자꾸 잊어버려. 왜? 자꾸 반복이야. 반복밖에 없어. 그러면 전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 중간 대빵 있다 그랬죠. 최고 대빵 누구? 국토교통장관. 중간 대빵 누구? 시도사. 쫄따구 대빵 누구? 시장운수 구청장. 시장운수 자치구청장. 그렇게 나눴잖아. 그때 중간 대빵인 시도의사들이 원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최고 대빵 누가 있다? 국토교통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는요. 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장이 한답니다. 무슨 말일까? 우리 수원시 있었죠. 수원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돼. 그래서 그건 대도시라고 합니다. 그럼 수원시에서는 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까? 원래는 수원시는 어디에 속하죠?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그럼 시도의사였으니까 경기도 도의사가 원래는 지정권자가 돼야 되죠.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된다. 그래서 그 대도시장을 줄여서 대장, 대도시시장 줄여서 대장하고 쓴 겁니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은 시도의사가 지정하는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의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권자가 되고 예외적으로 최고대빵인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두 번째, 언제 이 계획은 수립해야 되죠?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예, 여기다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랍니다. 이 말은 구역을 지정해 놓고 수립하라는 게 아니고 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하라 이 뜻입니다. 따라서 선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놓고 후 나중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라 이 말이죠. 근데 뭐가 있다? 예외가 있습니다. 뭐부터 그래? 아니야.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먼저 구역부터 도시개발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은 나중에 수립하자. 그런 구역도 있는데 몇 군데가 있다냐? 나중에 암기법이야 6가지가 나올 겁니다. 6군데가 어디일까? 나중에 올 거예요. 이건 공자생, 외국삼. 말뜻은 모르겠죠? 자, 암기법이 6가지 외우는 방법인데 하나씩 못 외우니까 6개를 한꺼번에 공자생, 외국삼. 공자 생일날 외국사신이 30명이 왔다.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생신날에는 동방박사 몇 명이 왔죠? 3분이 오셨어. 예수님 생신날에는 동방박사 3명이 왔는데 누구 생일에는? 공자님 생일에는 외국 사신이 몇 명이 왔단다? 무려 30명이 왔더라. 그래서 공자생, 공자 생일날 외국삼,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저 3자가 100분의 30이거든요. 그래서 30, 그때 3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기법으로 그렇게 외울 것이고 그런 지역은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지역들이죠. 자, 두 번째, 환지박식 동요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내용도 부동산 공법이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 무대뽀로 외우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려니 외워집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요. 무대뽀로 외우는 건 언제더냐? 초등학교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요. 처음에 학교에서 할 때 그 당시 우리는 뭐 외웠는지 아십니까? 국민교육헌장인가 뭐 그거 있었어요. 뭐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고 초등학교 1학년이 역사적 사명이 뭔지 알아듣습니까?
저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도 역사적 사명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역사적 사명이 뭐냐고 그 물어봐. 알아듣나? 못 알았죠. 이 땅에 태어났다. 왜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아버님, 어머님이 나를 만들게 했으니까 태어났지? 예, 그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애웠느냐? 애웠습니다. 왜 애웠죠? 애우면 빵 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암기하잖아요? 그거 다 국민교육 헌장하면 그 다음에 빵을 하나씩 줍니다. 애워야 빵을 주거든. 그러니까 뒤질하게 애우는 거야. 그 빵 하나 얻어먹으려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그 어려운 단어를 그냥 애웁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나이가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의 특성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젊은 친구분들은 이 말귀 못 알을 수도 있어.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100번 감동할 겁니다. 그죠? 맞아요. 맞아. 나이 먹으면 이해가 안 되면 암기도 안 되는 거야. 무대뿌려 올려고 하지 마십시오. 법을 만들 때는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 저도 국회에서 보좌관을 해봤기 때문에 입법 보좌관을 해봐서 알잖아요. 법을 만들어 봤으니까 왜 만들까?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입법 이유. 그게 막 이렇게씩 쌓입니다. 이거 왜 필요한지, 그래서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그래서 필요하거나 모든 법조문은 다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알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생각해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무슨 방식으로 하는지 얘기래? 환지 방식이래. 환지는 뭐죠? 종전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분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바꿔주려고 하는 방식. 이 환지 방식이잖아. 그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거 수용 방식하고 비교해보죠. 종전의 땅을 가진 사람에게 수용 방식을 할 때는 이 개발계에 대해서 그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수용 방식 안 받습니다. 왜요? 어차피 여기 있는 토지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수용 방식에서는 뭐가 관심사죠? 보상비. 나 보상비 얼마 줄까? 이것만 관심 있지. 여기가 어떻게 개발될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차피 보상비 받으면 여기 떠날 사람. 여기 어떻게 개발될지 안 될지는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였어? 내가 떠날 땅인데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데 난 돈 받으면 떠나야 되는데 그거는 수용 방식에서는 어떻게 개발될지 아무런 관심사가 없는 것이고 오직 보상비만 얼마 줄 것이냐 이것만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거죠. 맞죠? 반면에 환지 방식은 돈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 땅으로 준댔잖아. 새로운 땅으로. 그럼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 이 땅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지 나한테는 초미의 관심사죠. 어떻게 개발할까 여기를? 그래서 나한테 그중에 어떤 식으로 우리 땅을 만들어주려 하지? 구체적으로 내 위치는 어딘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게 하는 이 청사진 내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되죠.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그래서 환지 방식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토지주들이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면 토지주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이런 식으로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는데 보세요. 이렇게 개발한 거 괜찮을까요? 마음에 드십니까? 여기다 호수공원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마음에 듭니까?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주들의 뭘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환지 방식의 통에 필요한 거죠. 얼마나 통에 필요하다? 전체 토지 면적, 여기는 토지 면적, 전체 면적, 여기죠.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와 거기는 토지사 총수 이런 수로 따졌을 때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으로 계산하면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오케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사람 수로 따진다면 사람 수 전체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누가 나다?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저 개발계에 대해서 개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무슨 방식에서만 환지 방식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줄여서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면3 총2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면3 총2의 동의를 받아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항상 공법은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고 이게 복잡하다 그랬죠. 자, 원래는 면삼총이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환지 방식에서는 개발계획이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누가 사업을 시행한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마디로 행정청인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런 사업을 시행한 시행자라면 그때는 뭐가 필요 없답니까?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라면 저 개발계획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요. 행정처인자들이고 행정처인자는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오류의
그런 원칙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들은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는 게 없어. 따라서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니들은 받으면 돼.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싸가지 없는 규정이 바로 이 규정이다 이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여러분들의 동의 안 받아도 된다? 아니 자기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사업을 시겠다고 토지주들의 권리를 무시하느냐? 동의 안 받아도 되느냐? 저런 법은 뭔가 잘못된 법이에요. 저는 저거 빨리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면 저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무슨 규정이 있다?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다라. 그렇게 정리할 거야 나중에. 자, 나중에 이거 말고 이제 그림국법에서 쭉 설명할 때 보면 거기에 싸가지 없는 규정이라고 써놨거든요. 내가. 저 싸가지 없는 규정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가 할 때는 동의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 여기까지 하죠. 자, 이제 뭐 해야 되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자. 이제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그에 따라 도시개발을 지정하자. 그럼 구역은 누가 지정하죠? 했더니 가만히 있어봐. 지정과 관련돼서 3명이나 있어. 첫째는 누가 있다? 지정권자. 아까 했었죠. 원칙은 중간대방인 시도지사들이 도시개발을 지정하는데 다만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아니라 그 대도시장 수원시에서는 경기도 도지사가 아니고 수원시장 자기가 직접 지정하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단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라. 이게 지정권자죠. 근데 지정권자들에게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하는 자도 있다?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지정을 제안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맨 위에 지정권자가 있어요. 그 밑에 지정 요청자가 있어요. 그 밑에 지정 제안자가 있고 이렇게 3명을 묶어서 지정과 관련된 자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디다 지정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지? 그게 지정권자야. 누가 지정하지? 항상 주체가 먼저라고 했죠. 두 번째는 어디다가 하지? 회요. WHERE. 처음에는 WHO. 후. 누가 하지? 두 번째 어디다 하지? 항상 법이라는 건 그런 체계를 갖춰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공인중개사 강의로 와가지고 또 보니까 법조문 순서대로 그대로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저도 법을 만들어봐서 안다고 그랬잖아요. 법조문에 그게 전체적인 체계를 어느 정도로 따라가. 100%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는 다시 체계를 잡아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시 흐트러가지고 순서대로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 요거 다음에 요거는 체계를 딱 잡아서 해야 되지. 그냥 법조문에 있다고 순서대로 가는 거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법의 체계를 제가 새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누가 하지? 주체. 두 번째는 어디다 하지? 지정대상죠. 두 번째는 장소예요. 어디다 할 거냐? 지정대상죠. 그래서 도시적에다 지정할 때 하고 도시적, 외지역에 지정할 때 면적 규모가 너무 작아서는 안 된다는 면적 규모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도시적에다 지정할 때는 최소 면적이 원래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공업지역만은 공장 짓는 건 규모가 더 크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도시적 위치에서는 원칙적으로 그게 신도시야. 신도시는 도시적 외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건 원칙적으로 면적이 무려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도시개발구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등등 이런 면적 규모에 관련된 거기다 지정할 때마다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얼마 이상 된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거 이제 어떻게 지정하지? 지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로 본다. 그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단다. 이미 도시개발구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자 있다? 계속할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 이런 몇 가지 효과가 와서 하는데 아직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외울 필요는 없고 하여튼 도시개발구역이 지정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정한 효과들이 있더라. 이게 있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다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놨어. 그런데 두 가지야. 첫째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어. 공사 완료, 공고까지 했어. 어떻게 될까? 그 다음날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개발하는 동안만 도시개발구역이지 개발이 끝났다? 더 이상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데 두 번째 있어.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가지고 해제된 거로 보는 경우가 있더라. 예, 공사가 끝나가지고 해제된 거 보는 건 당연한 건데 공사가 지지부진해요. 시행이 안 돼.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도 일정한 현상이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뭐 한다? 시간 끌지 말자. 야, 이거 없었던 걸 하자. 지정된 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지 못해서 해제된 거로 보는 그런 몇 가지 사유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지정된 구역의 해제 의지와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게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건 뭐죠? 이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니까 그 안에서 뭐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자고? 그러면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바로 사업 시행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시행자와 관련된 이런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